지난 시간에 저희가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소득자는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다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아신 분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그러니까 최대한 내 소득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법인이 내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매출을 줄이는 방법 있잖아요. 아니면 비용을 늘리든지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바로 고소득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세 표준의 세율이 6%부터 45%까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45%씩 세금이 줄어드니까 거의 세금이 반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인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제는 소득공제를 하는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다 세액공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 나온 상태에서 산출세액에서 또 세금을 추가로 빼주는 걸 말합니다. 이걸 세액공제라는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내가 세금 원래 내야 될 세금에서 더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소득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자는 원래 세금을 한 6% 정도밖에 안 내는데 세액공제가 보통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좋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좋은데 현행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되게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내가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게 근로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뒤에서 잠시 한번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흥부하고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는 자식이 12명이 낳고 놀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누가 같은 돈을 받으면 누가 살림이 힘들겠습니까? 바로 흥부가 힘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양가족공제라는 이런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로 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또 부양가족이라서 뭐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자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 공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빼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또 추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70세 이상 연로하다면 더 많은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게 경로우들공제라서 70세 이상 공제를 해주게 되고 내가 또 부양하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치료비나 이런 유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해주게 되고 또 여자 혼자서 만약에 홀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다른 말로 하면 인적공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보험료라고 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보험료나 아니면 저처럼 지금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또 우체국연금 이렇게 공적연금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라는데 왜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느냐? 오로지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는데 이 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인데 이 주택자금 공제가 근로소득자한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저 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된다. 만약에 1,800만 원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은 내 연봉에서 1,800만 원 빼주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되겠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죠. 신용카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마련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있죠.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96만 원까지가 공제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낸 금액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3교시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 이게 산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0%를 공제해주고 연봉이 1억 초과인 사람은 이렇게 공제제로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0%나 공제해주지만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2%만 해주죠.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이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4천만 원이다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금은 얼마이냐면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총급여 4천만 원 할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12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2,875만 원으로 내가 실제 4천 벌었지만 국가에서는 얼마를 번 걸로 보는 거예요? 2,875만 원을 번 걸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할 때 또 여기에서 뭘 빼줍니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인적공제부터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여소득자들이 내 연봉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로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산출 이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공식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급여를 딱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니까 이것은 굳이 산식으로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같은 근로소득 금액이라도 흥부와 놀부가 내야 될 세금이 다르다고죠. 왜? 종합소득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종합소득공제는 뭐냐?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는 사람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줍니다. 사람 한 명. 그러니까 본인도 공제를 받고 배우자도 공제를 받는데 무조건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소득과 연령을 봐서 빼주게 됩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왜 특별하다고 했죠? 근로자만 공제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하는데 이 연금보험료는 바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연금보험료 낸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특법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적공제입니다. 자, 인적공제를 우리가 부양가족공제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은 150만 원 빼줍니다. 본인은. 자,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내가 나보다 연상이건 연하를 데리고 살건 이것은 법에서 정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뭔가 제가 볼 때 100만 원이면 거의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 하면은 아까 종합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자, 종합소득에 뭐가 있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었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자나 배당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 금융소득은 따로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예금을 많이 넣더라도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안 잡히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이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업체를 해가지고 내가 매출 한 2, 3천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경비 빼고 100만 원 넘어가면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이런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이 넘으면 못 받으니까 결국 일을 하면은 결국은 공제를 못 받는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여기에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연령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여기서 60세가 넘으려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1962년 이전생만 됩니다. 아셨죠? 1962년 이전생만. 그래서 이때는
연령도 넘기고 소득 요건도 같이 가.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익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이거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먼저 충족시키고 그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면은 각각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받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150만 원 받겠죠. 저희 배우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150만 원 받겠죠. 자, 제가 만약에 어머님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으면은 두 분을 합쳐받으니까 4명 합쳐서 저는 6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만약에 제가 형제를 한 10명 데리고 있어요. 근데 다 20세 이하야. 또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어. 그러면 10명에 1,500만 원을 더 공제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이 인적 공제는 제한이 없어요. 조건에 되면은 숫자에 상관없이 다 해준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는 자녀를 한두 명만 낳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 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여기서 원래 부양가족이라면 원래 모셔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신청하면은 부양한 걸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먼저 부모님을 신고하시는 분이 또 간혹가다 이렇게 집안에서 연초되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부양가족 공제는 한 가족에서 한 분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이게 소득 공제잖아요. 누가 받는 게 유리합니까?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해요. 그죠? 연봉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형제간에 막 서로 그러니까 연봉 한 3천짜리가 이걸 가져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차라리 공제를 받아서 이것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게 낫겠죠.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안의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 공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추가 공제라고 했죠.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뭐냐?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공제는 우리가 부양 가족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신 분이 있으면은 추가로 100만 원 해준다. 물론 이때도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봅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은 추가로 200만 원 또 해준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얼마죠? 150만 원 공제받죠. 부모님 70세 이상이면 또 100만 원 공제받죠. 그런데 부모님 또 거기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200원 공제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인적 공제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라고서 한부모 공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 애들을 키운다. 그러면 일단 100만 원 추가로 공제해줘요. 혼자 키울 때 힘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해준다. 부녀자가 만약에 애를 키우면 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이건 여자만 해줘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한부모가 아니라도 부녀자가 근로자이면 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이면서 부녀자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안 돼요. 이 두 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서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부모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인적사항을 딱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딱 공제가 얼마 되는지 딱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인적 공제는 가족 간에 상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누구한테? 고소득자한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특별소득공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오로지 근로자만 받아서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인데 뒤에서 또 세액공제에서 나오는 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자, 소득공제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보장받는 공적연금, 공적보험료. 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내가 내고 싶어서 냅니까? 강제로 냅니까? 강제로 내죠. 강제로 내는 건 다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개인연금이나 개인 보험 같은 경우 다 뭘 해줍니까?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아마 헷갈리시잖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보험료 공제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낸 만큼을 또 공제를 해줘요. 누구만?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택자금 공제. 자, 주택자금 공제는 일단 조건이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무주택자. 자, 무주택자인 근로자이면 해주는데
뭘 해주느냐? 세 가지를 해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죠. 연간 240만 원까지 그거의 40%를 공제해줘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하나은행에 잠깐 뭐 상담하러 갈까 직원이 저를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나는 혹시 하나은행 이 직원이 내 강의를 들어서 온다 했더니 교수님 오신 김에 저기 주택청약저축 하나 해주세요. 그럼 주택청약저축은 이 무주택자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청약저축.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아마 특판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미소만 하고 왔는데 아무튼 주택청약저축 납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연말에 내가 세금을 공제받고 싶으면 이걸 하시면 돼요. 납입하시면 12월 말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주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주택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요. 그 원리금 상환액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내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살 때 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의 100%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택자금 공제는 최대 1,8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잘 모르고 활용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보험료 공제는 우리 그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낸 게 있죠. 내가 낸 거. 회사가 내준 돈 말고 내가 낸 거. 그만큼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이것은 세대주만 됩니다. 세대주만 되는데 세대주만 되는데 일단은 뭔가 주택청약저축 제가 좀 착각했는데 이게 집이 없어야 됩니다. 집이 무주택자인데 2022년도 연중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세대주만. 그래서 연간 240만 원까지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조건에 해당되신 분은 가입하시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올해 중에 집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액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액을 해주는데 이것은 무주택자이면 되는데 언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무주택자이면. 그다음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예를 들어서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을 사는데 빌린 돈이 있어서 이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100% 해주는데 이것도 연도 말에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를 해주느냐? 자, 이것을 받으려면은 이 두 개를 받으려면은 내가 무주택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주택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로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자,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조건이 이런 조건일 때 가장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상환을 많이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15년 이상 만기를 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학습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가장 간단한 조건만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기가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가 아닐 때는 공제가 훨씬 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제를 최대 받으려면 15년 이상 만기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내가 이자 상환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 훨씬 세금이 줄어들겠죠. 집도 사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30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한도가 100만 원이 상향됐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 강의에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떠먹여주는 세법. 그러니까 이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수저가 더 있어요. 수저의 세법 떠먹여준다. 정말 제가 잘 지었잖아요. 이름을 떠먹여주는 세법에서 굉장히 구독자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직 세무사 중에서는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그래서 그분 거 보시면 이거만 한 15분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박남 교수님 수업 끝나고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카드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가 크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면 무조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에 무조건 25%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올해 신용카드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써야만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연봉의 25%를 카드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신용카드를 써봤자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연봉의 25%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러면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해주고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도서공연 30% 해주는데 올해만 특별히 7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을 80%로 상향을 했어요. 40%를 올려서 80%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갔을 때, 대중교통 갔을 때, 대중교통 지하철도 다 이용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80%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냐? 이 세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용처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처.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가급적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쓰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책 같은 거 사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도서공연 사용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봉이 7천만 원 넘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 책도 보지 말고 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걸 공제를 많이 해줘요? 직불카드를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제를 많이 받게 돼요.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혜택을 못 보죠. 신용카드 포인트가.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면 내 연봉의 25%는 무조건 뭘 먼저 쓴다? 신용카드를 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직불카드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데 어디서부터 쓴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먼저 쓴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매일 쓰는 것을 가계부를 쓰고 내가 내일은 전통시장 가서 써야 되겠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써야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여기에 총금액의 25%를 안 쓰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이걸 안 받는 게 절약하는 거예요. 저처럼 받는다는 것은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현금 소비보다는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세금을 떼기 위해서 이게 장려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말까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또 3년 연장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계속해서 연장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없애는 순간에 한 1,000만 표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면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 2천 초과하면 200만 원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조금 고소득자로 완화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초과자는 250까지로 이렇게 한도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가 조금 신용카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 원씩 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어디서든지 300을 공제받을 수 있겠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뀌었는데 왜 7천만 원 초과 200이죠? 바로 도서공연을 못 받으니까 200까지. 그러니까 최대가 7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450까지 받을 수가 있고 7천만 원 이하자는 본인이 잘 활용하면 6천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용카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를 내가 썼을 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썼을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하면 의미가 없겠죠. 대표적인 우리가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냅니다. 세금 냅니다. 이런 것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정부에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왜 만들었나를 알아봐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만들었나요?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박혜경님하고 거래를 하는데 박혜경님하고 내가 현금 거래를 하고 영수증을 안 끊으면 어떻습니까? 박혜경님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국가에서는 여기서 세금을 못 떼겠죠. 그런데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딱 받는 순간에 이분의 소득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나 뭔가 저런 거 뭐죠? 이런 그 통행료 이런 것들은 뭔가 세금 같은 거는 국가에서 가만히 있어서 다 세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으로 카드를 해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상품권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 구입비도 안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신차는 안 되는데 중고차를 사면은 10%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긁으면 그 구입비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줘요. 그리고 월세를 내가 카드로 하는 경우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안 받은 경우에는 해준다. 월세 세액공제. 자, 제일 중요한 게 교육비예요. 자, 교육비를 내가 애들 뭐 학원비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뭘 해주느냐? 취약전 아동의 체육시설 납부를 했거나 초중고 사설 학원비를 냈거나 교복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비 공제는 안 해주지만 뭘 해준다? 신용카드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공제에 관한 예를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안 해준다는 거, 이렇게 국가나 공과금으로 되는 건 안 해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제까지 신용카드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죠. 뭐에 대해서 과세표준. 그래서 그게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만 냅니다. 6%. 지금 저는 이 구간에 해당되거든요. 저는 현재 교도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 내는데 무조건 15% 내는 게 아니라 1,200까지는 6%를 내고 1,200만 원 넘어가면 15%를 내요. 자, 그리고 제가 교보에 다닐 때는 거의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쪽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일 때는 이제 24%를 내는 거죠. 내 연봉이 24% 내니까 뭐 1억이면 2,400 내는데 다 2,400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금액만 2,400을 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 구간이 바뀌어요. 내년도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를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 구간이 1,200이 1,4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4,600에서 8,000까지, 그러니까 5,000에서 8,800으로 구간이 바뀌면서 저소득자가 조금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바뀐다. 그래서 이건 202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억 초과할 때 45% 냅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하면서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이 세금을. 한번 이렇게 세금 내면 얼마나 좀 스릴이 있을까 맞아보고 싶은데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억이 초과된다는 얘기는 급여가 10억이 아니라 실제 공제받으니까 더 되겠죠. 그래서 이걸 45% 이제 세율이 부과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릴 것은 뭐냐면 결국 뭔가 내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과세표준을 줄여야 되는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는 뭐예요? 45%잖아요. 내가 100만 원 공제받으면 45만 원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 앞에서 보시면 내가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받으면 몇 프로 받아요? 6%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공제받으면 6만 원 공제받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아버지를 누가 데려가는 게 유리해요? 이분이 데려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막 싸워요. 서로. 형은 부자잖아. 뭐 여기서 데려간다. 그러면 이거 국가 입장에 땡큐죠. 땡큐. 차라리 이 사람이 받아갖고 동생한테 6만 원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또 이거 제가 또 유튜브로 강조해서 국세청에서 이것도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튼 현행은 이래요. 현행은. 그래서 부양가족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하다? 고소득자가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이 받아서 쏴주는 게 낫죠. 쏴주는 게. 아버지 용돈 못 드리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소득공제 해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세액공제와 종합소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